공포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큰 재난이나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공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고통과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겪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포를 치유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디펙 초프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감정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 표출하는 공포가 다르고 그에 대한 치유법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디펙 초프라의 영혼을 깨우는 100일간의 여행을 통해 공포의 다양한 단계와 증상을 탐구하고 그에 맞는 치유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공포의 첫 단계, 충격과 무력감. 크고 작은 참사를 경험하거나 그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공포의 첫 단계로 우리 몸과 마음은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던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 충격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충격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멍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감정이 마비되고 외부 자극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이 다가오면 그걸 무시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멍한 상태로 있으면서 잠시나마 그 스트레스의 흐름을 막으려 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충격과 멍한 상태는 곧 사라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반응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멍한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분출구를 찾는 분노, 공포, 그리고 비탄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한 상태를 일시적인 방어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만이 충격을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개인의 내면은 압박으로 인해 오그라들고 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내면의 상처들을 품고 있는데 만약 그것들을 무관심으로 치유하고자 한다면 전혀 다른 증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고 억눌린 자각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박 분대처럼 우리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억압하고 잠재적인 생명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무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언가를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의 마비 증상이 올 수 있고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동정심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이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주변에 대해 냉담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 이외의 것은 잘라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억압된 자각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스트레스, 의식 혹은 무의식에만 신경 쓰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공포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포는 감정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공포의 두 번째 단계, 절망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마음. 최초의 충격이 가시면 마음은 스스로 옛 방어 기제를 떠올리려 합니다. 예전에 충격을 다루었던 방법을 떠올려서 현재 닥쳐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클 때에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런 방어 기제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표면으로 한껏 끌어올려진 공포와 분노를 제어할 수 없고 그것은 곧이어 온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충격에 대항할 아무런 방어막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을 지니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공포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포의 세 번째 단계, 패닉. 만약 당신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은 바로 패닉입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일종인데 마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관성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패닉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모든 방어 장치들을 무너뜨립니다. 패닉 현상은 모든 걱정과 절망이 그렇듯 과거에 받은 정신적 상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이러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외부적인 사건처럼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다른 공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속에 묵혀둔 공포들은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방송을 통해 참혹한 재난 장면을 보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끔찍한 장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순간에는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상처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나타납니다. 냉전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기성세대는 원자폭탄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목격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것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설사 공포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그것은 그 세대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개인적인 것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항상 패닉 상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9.11 테러 때 비행기들이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할 당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추락한 비행기의 탑승객들 역시 자신들이 분명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포를 느끼는 대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분노. 충격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공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공포를 대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특히 크고 작은 참사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것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는 공포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지만 공포의 세계에서는 2차적인 방어 체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분노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 절망감을 느껴 분노하고 있음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생겨나는 분노의 감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포의 다섯 번째 단계, 근심.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종종 근심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은 공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깨워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게 하는 것.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상 속으로 들이닥치는 것. 그 오래된 공포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이야말로 사람들이 겪는 여러가지 고통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최근에 일어난 잔악한 사건들 때문에 근심의 발생은 더 빈번해지고 영향력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진정제가 근심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근심은 의학적으로 다루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만이 근심은 아닙니다. 근심은 긴장감, 혼자 외로이 떨어진 듯한 느낌, 소외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심은 기억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흘러나옵니다. 근심이란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외부의 사건과 연결된 채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 잡히는 멍울이 악성 종양일 거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근심 속으로 빠져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을 억누르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근심은 공포의 잔재일 뿐 그 자체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단계 좌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좌절의 감정 속에는 공포와 근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좌절은 자아의 자부심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때 발생합니다. 좌절한 이들은 활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 피곤에 지쳐있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생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 자체를 나약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자신만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은 주변인들까지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죄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감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순수하게 그 감정을 직시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좌절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좌절의 단계에 있을 때 모든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생존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요즘엔 좌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져서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감기나 고약한 두통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귀함이 무너지고 그 정열이 소진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이 절망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절망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절망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디펙 초프라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궁극적으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공포는 그 자체로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단지 감정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자유롭게 공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포를 극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만약 공포를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배웠다면,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포를 드러내기 어려운 바로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죄의식은 공포를 벗어버리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포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공포를 육체적인 감각처럼 보고 느껴라. 2. 공포가 오래되고 낡은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폐쇄적인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갈 것을 요구하라. 3. 공포와의 작별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각 단계에 맞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포를 신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공포를 마음의 영역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공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위험에 대해 속삭입니다. 공포는 파멸과 혼란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파멸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포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곧 신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이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공포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저항하지 말고 공포를 신체적인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에 퍼져있던 공포를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공포의 감정을 특정한 신체 부위에 집중시킵니다. 근육의 조임, 목이나 이마, 가슴, 명치끝 등 어느 부위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신체의 한 부위에다 공포의 감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해지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다리가 풀린다거나 무릎에 힘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종종 감정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체적인 감각을 빌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공포의 감각을 신체에 집중시키면 됩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에 집중하든지, 배에 나비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무릎에 힘이 빠졌다고 느끼든지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포와 근심을 신체적인 감각으로 변환시키도록 합니다. 감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은 예전에 체험했던 공포의 생물학적인 잔재들입니다. 과거 뭔가에 아주 놀랐다면 그런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마음과 신체는 예전에 느꼈던 증상들을 다시 창조해냅니다. 공포의 아픔 역시 똑같이 재현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를 치유할 때에는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구두굽에 박힌 조약돌처럼 이 에너지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고통의 신호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 조약돌이 얼마나 성가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움직이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둔다면 마음의 안정은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고통과 근심은 끊임없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의 에너지는 이 생각의 꼬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치 않는 에너지에게 떠나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공포를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깊고 편안하게 숨쉬기. 복부 저 아래까지 공기가 꽉 차도록 숨을 들이신 다음 내쉴 때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아주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숨을 토해냅니다. 2. 듣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공포의 에너지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영혼의 내부에 수천 개의 상처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들마다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공포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지나 이미지들을 받기 시작할 때 공포는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은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3. 움직이기. 갇힌 에너지는 얼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각의 강에 떠있는 얇은 살 얼음판입니다. 흐름을 막는 유리막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막힌 것들은 움직이게끔 해야 합니다. 얼어있는 것은 녹여야 합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막혀있던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달리고 움직이는 활동은 긴장을 풀어주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막혀있던 깊은 에너지들이 당신의 신체적인 움직임에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감정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뒤틀리고 떨리고 흔들리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노에 의해서 에너지가 꽉 막혀 있다면 발을 힘차게 구르거나 팔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4. 소리 지르기. 분노는 분명치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찼다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중얼거리고 으르렁거리고 훌쩍거리세요. 깊은 곳에서 분노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부드럽게 읊조리기. 신체적인 억압이 느껴질 때면 억압의 정도에 맞추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에너지들이 목소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높거나 낮게 그 에너지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읊조리세요. 만약 읊조리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맛있는 음식을 상상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 같은 소리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읊조리는 톤입니다. 사실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읊조려 왔습니다. 비탄에 빠졌을 때 나오는 한숨 소리, 실망했을 때 내뱉어지는 한탄의 소리,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흘러나오는 신음소리, 날카로운 통곡소리 등 모든 것이 바로 읊조리는 소리입니다. 훌쩍거리는 소리에서부터 몸 전체를 격렬하게 떨면서 내는 울음소리 등도 고통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날카로운 소리로 반응합니다.
공포에 대항하는 이런 반응들은 이미 우리 내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뇌의 감정적인 중추뿐 아니라 신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 그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장소에 한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나면 공포 역시 완화될 것입니다. 공포를 내려놓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감정을 가질 때 숨겨두었던 원초적인 공포를 기꺼이 내보이고자 합니다. 신뢰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안전하며 안심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안전한 천국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이 치유를 부르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신뢰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당신은 스스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 자신이 무엇인가 속박당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을 아주 당황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 안에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볼 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 고통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 나는 사랑받고 싶어 울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태도들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하기만 할 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을 둘러싼 감옥의 벽은 더 견고하고 두꺼워질 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고 고통의 에너지는 억누를수록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고통과 부정적인 믿음의 악순환은 깨져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믿음과 잘못된 신념은 고통의 에너지를 더욱더 두껍게 합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믿음의 자리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초석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 하나가 부정적인 믿음을 쓰러뜨리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나 스스로 내 고통을 이해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고통은 내 삶의 기쁨을 말라버리게 한다. 그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할 뿐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꺼이 도울 것이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는 않겠다. 스스로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리라.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느 방향으로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목록을 손에 꼭 쥐고 낙담의 마음이 들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방법을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정적인 믿음 중 한 가지를 택해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하루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세요. 그런 후 다음날 부정적인 믿음이 있던 자리에 긍정적인 믿음을 올려놓으세요.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새로운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자꾸 밀고 들어오려는 부정적인 믿음들을 막아내고 자꾸 사라지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양방향에서 전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믿음의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 분노가 치밀고 저항감이 생긴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그것을 덧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는데도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신도 모르게 좌절과 분노, 자기 연민, 방어의 감정 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들을 발전시키고 글로 표현해 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 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가? 또는 왜 아무도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세요. 스스로 자신이 희생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확신을 표현하세요. 글을 쓸 때는 절대 자신의 글을 판단하거나 다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대면해 보기 전까지는 치유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면 새롭고 긍정적인 믿음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곧 실현되리라는 희망에 온몸이 흥분되고 떨릴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 중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든지 당신은 온전한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억압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통찰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린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세요. 작은 벽돌 한 개를 없애는 일은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을 둘러싼 감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보세요. 분노를 가지고 곁길로 새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고 좌절케 했던 원인을 알아냈으면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의 답을 구해보세요. 공포 그 자체였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의식적으로 내려가세요. 깊은 그곳에 드리워진 근심과 좌절의 미로를 헤매며 출구를 찾아내는 일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만 있다면 치유의 빛은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고 근심을 지우고 안도를 얻는 일은 예상보다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커다란 치유의 수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포는 멀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는 공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공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감정의 벽은 한 세기를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환자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말없이 기다립니다. 당신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치유의 길을 걸어가고 고통을 녹이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내면의 감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녹아내릴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의지와 성실 그리고 인내심 뿐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으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차례입니다. 치유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 가족 중 아무라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누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당신이 줄곧 표현하고 싶었던 고통 하나를 나누어 보세요. 나눔의 과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을 기대했다면 당신 역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동정심을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충고해 주기를 요청하지도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고통의 치유 과정을 직접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부끄러움과 죄의식,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밖으로 노출시킬 때에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치유를 도와줄 안내자를 찾는 과정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문가를 찾아갔다면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그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어두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법칙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자는 반드시 나타난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세요.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듯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다 보면 안내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공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에너지 공방이었습니다.